국민 라디오 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9월 12일 금요일 시작합니다. 전국적으로 수만 명이 곡기를 끊고 가족 잃은 수백 명이 아직도 한대짬을 자고 가로막아선 경찰 앞에 엎드려서 삼보일배를 하는데 어떻게 달력이 넘어가지겠습니까? 오늘은 149번째 4월 16일입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부장님, 대리운전은 뭐 부를까요? 아, 대리운전 블랙박스 주는 1800-6606 대리운전이 있지 않은가? 아, 20회 이용시 블랙박스를 주는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그럼 검색창에 블랙박스 대리운전을 검색해보게. 홈피에는 다양한 상품들도 있다네. 저기 부장님, 블랙박스 대리운전에서는 국민TV에 후원도 한다면서요. 자네도 블랙박스도 주고 후원도 하는 1800-6606 이용하게. 역시 대리운전은 1800-6606. 네, 금요일입니다. 또 한 주를 마무리하는 연휴 뒤끝이고 한데 가을이라 그럴까요? 날씨가 천변만화. 광화문 광장에는 비가 제법 거세게 왔는데 지하철로 한 대여섯, 7 정거장밖에 안 될 텐데 합정엔 내리니까 말짱하더군요. 여러분 계신 곳에는 날씨들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시작하죠. 오늘 석간 브리핑 김영민 PD 어서 오십시오. 네. 참 이분은 연세도 지긋하시고 누릴 거 다 누려본 것 같은데 예. 왜 이렇게 뉴스를 끊임없이 생산합니까? 예. 박희태 전 국회의장 예. 전당대회 돈 봉투 때문에 고승덕 의원하고 이렇게 뭐 옥신각신 그러더니 이제는 성추행이요? 예, 유죄 판결 받았고 이명박 정부 말기에 3년 복권됐죠. 예. 한나라당 아니 새누리당 상임고문입니다. 지금 저기 또 시장 네? 아닙니다. 그분 안상수 헷갈리네요. 예. 지난 11일, 그러니까 어제군요. 예. 아침 10시쯤에 강원도 원주 한 골프장에 가셔서 캐디 한 분의 신체를 함부로 만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BS 노컷 뉴스가 보도를 했는데 네. 이 여성분이 강하게 반발하니까 박희태 전 의장과 보좌진이 뒤늦게 사과했지만은 이 캐디분이 박희태 전 의장을 고소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는데 박희태 전 의장이 CBS 노컷 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군요. 귀엽다는 수준에서 터치를 한 것이고 예쁜데 총각들 조심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해줬다. 당사자는 불쾌감을 표시하지 않았다. 당장 현장에서는. 터치요? 예, 터치라는 표현을 썼네요. 네, 예. 터치. 그 윤창중은 그랩이었죠, 그랩. 그랩. 꽉 예. 쥐는 거. 예. 그랩. 네, 터치, 그랩. 예. 네. 그러면서 이제 박희태 전 의장이 이런 말을 했네요. 내가 딸만 둘이다. 딸을 보면 귀여워서 애정의 표시를 남다르게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다 붙였는데 그 신체를 터치한 정도다. 네. 예, 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뭐 딸도 있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그런 귀여운 애정 표현이었다. 지수도 낮지는 않다 이런 얘기인데 딸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예전에 미국 유학 시절에 낳은 딸이 이중 국적을 유지하다가 1991년에 외국인 자녀 특례 입학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한국 국적을 포기한 다음 외국인 자격으로 이화여자대학교에 합격한 일이 있었죠. 예, 그랬죠. 문민정부 초기 93년에 법무부 장관이 됐을 때 이게 논란이 돼가지고 결국 아주 개망신을 당했던 네. 그런 일이 있었는데 말이죠. 이 박희태 전 의장 딸이 있는 분인데 말이죠. 참 성희롱성 발언을 해서 또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예.
한때 그 뒷동산 밤송이는 벌이 쏘지 않아도 세월이 가면 벌어진다. 너무 그렇게 쏘려고 하지 말아라. 이런 기자들이 자꾸 달라붙어가지고 예. 이제 출마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걸 묻는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네. 이제 박희태 의장이 이제 2008년에 있었던 총선에 출마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원이 아니신 분이었거든요. 예. 근데 또 당대표가 됐어요. 그랬죠. 그래서 이제 재보선이 이제 닥치니까 기자들이 출마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렇게 달라붙어서 물었을 때 뒷동산 밤송이는 벌이 쏘지 않아도 세월이 가면 벌어진다. 너무 그렇게 쏘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정도 이야기면은 벌은 기자고 예. 이 밤송이는 자기란 이야기인데 당시 그 김효재 대표 비서실장 조선일보 출신이죠. 예, 김효재 대표 비서실장이 기자들한테 와서 부연 설명을 한다고 토를 달았는데 지금 이 말씀은 김사카 씨 기생을 유혹할 때 사용한 섹스 어필한 표현입니다. 이런 말을 해가지고 박희태 의장의 당시 대표였는데 대표 비서실장이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라고 누가 섹시하냐고 물어봤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아니 그나저나 이게 골프장에 가서 캐디한테 이렇게 함부로 하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양식이자 인격의 문제죠. 네. 국회의장까지 지냈다는 사람이 말이에요. 예. 귀엽다는 수준에서 터치를 했다? 네. 자기 딸만 둘인데 그러면 아휴 말 그만합시다. 아니 사실 지금까지 이 성희롱 발언 중에 농담이 아닌 게 어디 있고 그러게 말이에요. 성희롱 중에 귀여워서 애정의 표시여서 그렇게 안 한 게 어디 있습니까? 가해자들의 표현 중에 농담 아닌 게 어디 있고 애정의 표시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예. 박희태 의장, 하여튼 이 논란에서 쉽게 헤어나오기 힘들 것 같고요. 네. 이른바 보수 진영의 매우 좀 한 자리 했거. 예. 아직도 영향력 일부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본인은 아주 보수의 본류를 잘 거쳐온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평소 의식 수준이 이렇다는 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아무 무방비 상태로 드러낸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 터치란 말이 한동안 또 유행하겠군요. 네. 민낯을 그대로 보는 기분입니다. 나이가 70대 후반일 텐데. 그렇죠. 아직도 골프 치러 다니고 터치할 마음도 힘도 있고 그런 모양입니다. 글쎄 말입니다. 네. 자. 어제 지금 요즘 담배세 가지고 앞으로도 여진이 계속될 텐데. 예. 향후 2, 3년에 걸쳐서 주민세, 자동차세, 이런 지방세를 2배 이상 대폭 인상하겠다? 예. 또 재산세도 올리겠다? 예. 좀 지나친 거 아닌가 싶어요. 예, 이게 다 지방세 아닙니까? 그렇죠. 지방자치단체들이 수령하는 세금인데, 지금 기초연금, 무상보육, 박근혜 대통령 복지 공약 아닙니까? 공약은 자기들이 해놓고 뒷감당을 지자체 보고 하라. 그래서 지금 지방자치단체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복지 디폴트 결국 우리 파산할 지경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니까 네. 정부가 지방세 개편 방안을 내놨습니다. 주민세 같은 경우 전국 시군구에 따라서 1인당 2,000원에서 10,000원, 평균 4,620원을 부과하는 주민세를 2년에 걸쳐서 10,000원 이상 20,000원 미만 이렇게 배 이상 대폭 올리기로 했습니다. 또한 1991년 이후 묶인 자동차세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2017년까지 100%, 그러니까 2배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재산세도 올리기로 했는데 현재 주택가격별로 전년도 세액의 105에서 130%로 설정된 재산세 상한선은 일괄적으로 5%포인트씩 올라가고 토지와 건축물의 상한은 150%에서 160%로 높아집니다. 담배값을 한꺼번에 2,000원이나 대폭 인상하기로 한 데 이어서 지방세 대폭 인상 방침이 발표되는 등 세금 폭탄이 계속 투하되고 있어서 가뜩이나 장기 불황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 거센 반발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기초연금이나 무상보육 이거 다 대통령 공약이고 생색은 중앙정부나 청와대가 내고 네. 부담은 지금 각 지방정부에 알아서 반씩은 당신들도 내시오. 네. 지금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엄밀히 말해서 이거 공약 위반이거든요. 그렇죠. 확실하게 증세 없이 이런 거 할 수 있다고 해놓고
그 중앙정부가 책임을 지라는 그 박근혜 대통령 워딩도 있었어요. 네. 그런데 지방정부가 지금 책임의 절반을 지고 있는 형편이니. 성남의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는 아주 강하게 반발하면서 법적으로 한 거 하겠다고 대응하겠다는 얘기도 봤는데. 변호사 출신이죠, 그 양반이. 그나저나 이 정부는 참 손도 큽니다. 모르쇠로 할 때는 아예 두 눈 감고 외면하더니 뭐 올릴 때는 거의 2배 더블 스코어. 허허. 결국 제닭 잡아먹게 하라 이 얘기 같은데 김용민 PD 뉴스 리포트 듣고 나니까 딱 4글자 생각납니다. 후안무치. 자, 김무성 대표는 이번에 또 뭔 소리입니까? 씨름협회 관련 행사에 갔다가 왜 발끈했대요? 씨름협회장이 인사말을 했습니다. 의원들이 입씨름하지 말고 몸씨름하라 이렇게 뼈 있는 농담을 했는데 한마디로 김무성 대표 앞에서 농을 던진 거지요. 그런데 뭐 이런 거면 그냥 웃고 넘어가도 될 문제고 정치인이 사실 욕먹는 게 본업 아닙니까? 그런데 굳은 표정으로 우리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씨름인 여러분한테 조롱거리가 되는 것에 참으로 기가 막히다. 우리 면전에서 그렇게 조롱하는 데 대해 과연 여러분 입장이라면 기분이 좋을지 한번 생각해 주길 바란다. 이렇게 불쾌감을 드러냈는데 이런 농담을 던졌는데 이렇게 불쾌감을 표시하니까 씨름인들 당혹해하면서 쩔쩔맸다고 합니다. 분위기 싸해졌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통상 우리 김 PD도 아시겠지만 권력을 자기가 느끼기 시작하는 순간부터는 통상적인 감각보다는 자기 기호에 치중하게 되거나 농담도 농담으로 못 듣게 듣는 경향이 있어요. 주변에 알랑거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불경하다 이거지. 평소에는 충분히 받아들이는 것도 그게 이제 권력을 자기가 느끼고 부리기 시작하고 그 단계를 지나면 중독으로 가는데 김무성 대표가 며칠 전에도 최경환 부총리하고 세게 정색을 하고 한판 붙었대는데 그거는 경제 살림이라고 치더라도 아무튼 간에 요즘 이분 앞에 가면 말 조심해야 되겠네요. 큰일 나겠습니다. 근데 우리야 갈 일이 없잖아. 근데 여당의 대체적인 기류가 이런 것 같아요. 이런 불편한 소리 듣기 싫어하고 껄끄러운 사람 가급적 안 만나려고 하고요. 이런 집권 여당을 만나게 되면은 피곤한 건 국민들이죠. 씨름 이제 KBS 중계 안 해줄 수도 있겠는데. 씨름이라는 종목을 해체하겠습니다. 뭐 또 이런 얘기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한 가지만 간단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오늘 서른 새정치민주연합 교육문화위원장이거든요. 이분이 오늘 국회의장과 만났습니다. 국회의장이 여러 이제 상임위원장들을 부른 모양인데. 여기서 이제 서른위원장,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수석 아닙니까?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 수사권, 기소권 부여를 주장하면서 저는 생각하건대 다 털어놓고 이야기하면 한간에 대통령이 연애했다는 말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한다. 안 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여기에 여당 의원들이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7시간 동안 연애를 안 했다. 라고 서른위원장이 얘기를 했는데 새누리당 의원들이 발끈한 꼴입니다. 안 했다는데 왜 발끈해요? 그래서 안 했다는데 왜 발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언급 자체를 하는 것이 대단히 불경스럽다. 뭐 이런 얘기했죠, 설마. 연애를 했는데 안 했다라고 얘기해서 발끈할 리는 없을 테고요. 아니, 그 기사 쓴 조선일보 최보식 기자는 아직도 잘 다니던데. 글쎄 말이에요. 불려가지도 않고 서면 조사 받았다고 하던데. 아니, 안 했다고 그러는데 발끈하니까 말이죠. 그럼 뭐라고 하란 말이야, 도대체? 아예 언급하지 말라 이런 얘기인데, 안 했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발끈하는지. 저희도 그러면 안 했다고 하는 걸로 갑시다. 오늘 여기까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석간 뉴스 브리핑의 김용민 PD였습니다. 국민TV 뉴스K를 통해 1인 시위를 벌이세요. 뉴스K 방송 중 국민TV 스튜디오 시청 앞에서 손팻말 시위를 하실 의향이 있는 조합원 여러분이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신청은 국민TV 대표 이메일 mediacoup12@gmail.com으로 성함, 연락처, 주장하고 싶은 내용을 알려주세요. 지방에 거주해 참여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대리 1인 시위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게시판?
네, 게시판 잠깐 보고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1시간으로 줄어서 게시판을 길게는 평소처럼 잘 못한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요. 박기태 성추행, 이범균 어제 원세훈 판정, 이 두 가지 정도가 아주 주조를 이루고 있네요. 이런 걸 노추라고 하기에도 낯부끄러운. 딸만 둘이네 넷이네 아들이 있네 없네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참 한마디로 창피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제가 줄어서 좀 진행을 약간 서두는 듯한 느낌을 가지시더라 이렇게 좌삐리 좀비님 그리고 한두 분이 더 그런 말씀 주셨는데 그런 점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 욕심은 많고 하나라도 더 소개하고 싶고 여러분들하고 1분이라도 더 소통하고 싶은데 그래서 오늘은 오프닝도 크게 줄여봤고요. 아무튼 며칠간 최적의 60분 체제를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조금 서둘더라도 서둔 티는 내지 않을 터이니까 여러분은 그냥 느긋하게 들어주십시오. 자,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박영선 대표가 자기 뒤를 이어서 비대위원장직을 수행할 사람을 고르는 것 가지고도 말이 많은데. 네네. 서울법대 안경환 교수하고 이상돈 전 새누리당, 한나라당 비대위원. 네. 이 투톱 체제로 가기로 정해졌다면서요? 일단 공식적으로 지금 제안은 해놓은 상태인데. 본인들이 수락은 했답니까? 본인들이 지금 두 사람 다 지금 아니다. 수락을 안 하고 있는 상태여서. 그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어제도 제가 박영선 원내대표가 이상돈 비대위원장 영입 얘기 이걸 두고 제가 갈수록 태산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진짜로 당 내부 상황이 정말 이건 진짜 갈수록 태산이다 이런 말 말고 대체 무슨 표현이 더 필요할까 싶은데요. 네. 그러니까 오늘 나온 얘기는 그겁니다. 박영선 원내대표 측에서 애초부터 안경환 또 이상돈 이 두 사람 공동위원장 체제로 그렇게 준비를 해왔고 그래서 정기국회가 이제 본격화되면 본인은 물러날 생각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어제 이상돈 비대위원장 얘기만 먼저 나오면서 네. 사실은 당내 반발이 지금 굉장히 거세고 그러다 보니 어제 오후에 이완구 원내대표하고 이제 회동한 다음에 안경환 이렇게 이상돈 세 사람 두 사람 다 이제 내락을 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는 있는데 네. 오늘 안경환 그 교수가 자신은 역량이 안 된다 그래서 나는 진작부터 거절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아 그래요? 예, 이상돈 교수는 명예교수는 지금 안경환 위원장이 안 되면 내가 거기 혼자 어떻게 하겠냐. 예. 당내에서 지금 컨센서스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두 사람 다 지금 고사를 하고 있는 이런 양상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 박영선 원내대표 입장만 더 지금 꼬이게 되고 참 모양새가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요. 게다가 이제 박영선 원내대표니까 개인의 상황이 좀 곤란해졌다 이런 정도 수준이 아니고. 그렇죠. 거기다가 지금 박영선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그동안 이제 비대위원장은 맡지 않는 게 좋겠다는 게 의견들이 좀 많았고 사실 일각에서는 원내대표도 내려놔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예. 이제 오늘부터는 아예 본격적으로 원내대표도 내려놔라 이런 얘기들이 지금 공개적으로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양정대 기자가 며칠 전부터 주장했던 바이기도 하고. 제 주장은 며칠 전 수준이 아니죠. 한 보름은 넘은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지금 당 안팎에서 이 박영선 원내대표의 입지 자체가 이제 거의 리더십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흔들리는 상황이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했고. 예. 근데 이제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박영선 원내대표의 개인적인 정책 입지 문제가 아니고 제1야당 수권 가능성이 그래도 상당히 높다고 평가받는 대한민국의 제1야당의 이 존재감 자체가 굉장히 좀 우스꽝스러워져 버리는 그렇죠. 이런 상황이 돼서 안 그래도 무기력했는데 완전히 표류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어제 그제 요 며칠간 계속 제가 새정치민주연합 그리고 박영선 원내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비판적인 얘기들을 많이 드렸는데 오늘은 사실 그런 얘기를 하기조차도 좀 머뭇거려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부 조간들도 그럼 결과적으로는 오보가 돼버렸고 정말 안경원 위원장은 일부 수락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하던데 또 조국 교수가 거절을 해서 안경환 교수한테 제의가 갔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하던데 나중에 뒷얘기가 밝혀질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거나 거론되는 두 사람이 다 뻘쭘하면서 아니라고 하니까 지금 공식적으로 이제 현재까지 확인된 얘기는 이렇답니다. 박영선 원내대표가 먼저 이제 조국 교수를 염두에 뒀다고 하고요. 네. 그래서 문재인 의원에게 조국 교수를 영입하는 데 있어서 좀 도와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 실제로 문재인 의원이 조국 교수하고 만났답니다. 만나서 이제 제안을 했는데 조국 교수 본인은 조사를 하면서 안경환 교수를 추천을 했대요. 네. 근데 이제 실제로 문재인 의원하고 안경환 교수도 굉장히 가깝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문재인 의원이 그 뜻을 박영선 원내대표에게 전달을 했고 박영선 원내대표가 실제로 이제 안경환 교수 쪽과 접촉을 했다는 게 지금까지는 정설인데. 그리고 한때 민주당 공천심사위원장도 맡았고, 그러니까 인연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데 이제 안경환 교수가 본인은 좀 진보 개혁 쪽에 가까운데, 네. 이게 이제 내가 혼자 하면 이 그나물의 그 밥이라는 표현을 쓰셨다고 하네요. 예. 그러니 이제 이상돈 교수, 합리적인 보수 쪽에 있는 이상돈 교수도 같이 이렇게 좀 진보 보수 쪽에서 양날개로 가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이상돈 교수 쪽하고도 접촉을 했는데 어쨌든 어제 먼저 알려진 건 이상돈 교수였고 예. 그러면 사실은 조금 이게 이제 여기까지가 사실이라면 네. 어제 그 얘기가 알려졌을 때 차라리 안경환, 이상돈 두 사람 카드를 공개하는 게 낫지 않나. 그렇죠. 동시에 말했어야죠. 동시에. 그렇죠. 그런 생각도 있고요. 근데 이제 무엇보다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개파 정치에 휘둘리지 않는 것하고 혼자서 모든 것을 주변에 몇 사람하고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거하고는 그건 전혀 다른 문제인데. 완전히 다르죠. 예, 자꾸 박영선 원내대표가 왜 이걸 이렇게 처리를 하는지 정말 좀 깝깝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당 안팎에서 굉장히 많은 것 같네요. 본인이 들으면 좀 불쾌할지 모르지만 제1야당이 지금 수행해야 하는 막중한 역할을 감안해서 한 말씀만 첨언하자면 깜량이 조금 아직은 안 되는 분이 아니었는가. 각종 위원회에서 야무지게 나와서 쏘아붙이고 따지고 이런 역할까지는 잘 수행해 왔는데 한 조직이나 전국적 정당의 더군다나 이런 중차대한 국면에서 리더가 되어서 이끌고 가기에는 아직은 뭔가 조금 2%쯤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꾸 박영선 체제하에서 너무 꼬여버리면 나중에 수습할 때 너무 더 힘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지거든요. 저는 자꾸만 망가져가는 국면인데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 이런 경고가 있잖아요. 네. 저는 지금 새정치민주연합한테 필요한 건 그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꾸 박영선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가 빨리 본인이 매듭을 짓는 게 용단. 진영 전체를 위해서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우리 양 기자가 아주 확실한 고언이나 충언을 몇 차례에 걸쳐서 강하게 하고 있는데 새정치연합 당대표실에서 이강윤이 오늘 안 챙기나? 기분 나쁘게? 그럴게요. 자, 농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흥분하지 마십시오. 근데 박영선 원내대표 쪽에서 제가 사실 지금 새누리당 출입자잖아요. 예. 박영선 원내대표 쪽에 가까운 선배 몇 사람한테서 제가 항의를 가끔씩 받긴 합니다. 그건 그만큼 양 기자의 파워나 영향력에 관한 거니까 그런 항의는 너그럽게 받아주시고요. 자, 여야 접촉, 대치, 이 문제도 좀 들여다봐야겠는데, 네네. 오랫동안 말 않다 보면은 부부간에도 뻘쭘하고 이런 거 상례지만, 이제는 여야가 감정 싸움 국면으로 가는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정의화 국회의장이
지금 국회가 이제 파행 사태가 계속되니 의사 일정이라도 좀 빨리 잡아달라 이렇게 네. 이제 몇 차례 요청을 했었고 오늘은 국회의장단과 이 상임위원장단 이제 연석회의를 가졌습니다 아침에. 예. 근데 그 자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죠 이 교육문화관광위원장, 교문위원장인 서른 의원이 발언을 하는데 좀 뭐랄까요 이게 굉장히 과한 발언이 있었습니다. 연애 발언? 그렇죠. 이게 예, 아까 저기 뉴스 브리핑에서 팩트는 전했어요. 이게 이제 평상시 같으면 예. 사실은 뭐 연애 있었던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이제 문제가 뭐 크게 되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여야가 지금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뭐 새정치민주연합이든 새누리당이든 대놓고 얘기는 하지 않지만 지금 이 세월호 특별법 문제가 이 매듭이 꼬이고 결국 풀리지 않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은 정부 여당 특히 청와대 쪽에서 특별검사가 실은 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또 진상조사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이 정치 쟁점화 할 거다 이런 우려가 굉장히 크다는 건 뭐 이미 그렇죠. 사적 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죠. 그건 이미 한 달 반 전부터 공공연한 그렇죠. 화두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이 여든 야든 중진급 정도 되는 의원이라면 네. 그런 정치적인 상황에서 어떤 발언을 어떤 시점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최소한 그런 정도는 좀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네. 오늘 사실 그 회의를 정의화 국회의장은 좀 솔직하게 허심탄회하게 얘기하자는 취지에서 원래 비공개 제안을 했었대요. 예. 그랬는데 이제 야당에서 그거를 공개하자라고 얘기를 했고 모두 발언 공개를 가장 강하게 주장했던 사람이 바로 서른 위원장입니다. 본인이. 그런데 서른 위원장이 결국은 TV 카메라 앞에서 정말로 문제의 본질 그것일지라도 그렇 점은 이게 있죠. 예. 협상이라는 게 상대가 있는 문제고 특히나 상대의 감정을 건드리는 그런 형식으로 문제 절대 안 풀리잖아요. 예. 그 점에서 보면 저는 오늘 서른 위원의 발언은 정말로 뭐가 지나쳤을 뿐만 아니고 굉장히 부적절하고 정말로 상황을 풀고 싶은 충심에서 나온 발언은 절대 아니었다고 봐요. 의협에 찬 초선 의원이 객기에서 씀뻑 한마디 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상황을 보면은 현명치 못한 발언인 건 분명한데 이게 참 애매한 뭐라 그러죠? 용의 비늘을 건드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뭐 사실 좀 상식적으로 혹은 정말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결국은 지금 문제에 꼬여 있는 본질이다라는 것을 지적한 것이기 때문에 네. 적절한 지적일 수는 있습니다. 네, 네. 저는 뭐 그 발언 내용 자체가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예.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지금 문제가 꼬여 있는 그 원천에 대한 문제 이거를 지금 저쪽에서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라면 좀 더 신중했어야 하고요. 네. 오늘 그 자리에서 여야가 그렇잖아도 지금 정의화 국회의장이 새누리당한테 엄청 무시당하면서도 사실은 좀 중심을 잡아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직권상정이니 뭐니 이런 것들 말이죠. 그렇죠. 그런 예.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최대한 오늘 정의화 국회의장 얘기를 조금 더 드리면 제가 오늘 점심을 그 새누리당 일부 출입하는 반장들하고 점심을 같이 먹었었는데요. 의장하고? 예. 근데 정의화 국회의장이 굉장히 답답해요. 그러니까 오늘 사실 그 발언이 없었다면 정의화 국회의장이 사실 좀 그 본인이 중재라는 얘기를 했을 때 새누리당에서 엄청나게 그 말도 안 되는 반발을 했던 거에 대해서 사실 국민적인 감정이 좋을 수가 없는데 그런 문제들에 조금 더 정의화 의장이 나설 수 있는 여지를 좀 만들어주는 그런 방식으로 오늘 회의가 진행이 됐다면 야당도 사실 사회에 좀 운신의 폭이 좀 있었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보면 오늘 서른 위원의 발언을 빌미 삼아서 지금 새누리당이 아주 방방 뜨면서 지금 뭐 윤리 제소 얘기까지 하고 예.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걸 또 기다렸다는 듯이 꼬투리 잡아가지고 이걸 빌미로 그렇죠. 자꾸만 하는 것도 이제 또 다른 문제죠, 그것도. 그렇죠. 그거 정말 큰 심각한 문제인데 그게 사실 많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굳이 카메라 있다고 꼭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건지 저는 정말 답답하기 그지 없네요. 아이고, 여러모로 보기 딱하고 답답합니다. 뭐 다음 주부터 양정대 기자. 네네. 다음 주에는요. 예. 주중 하루는 무조건 기분 좋은 뉴스 꼭 만들어라도 오세요. 알겠습니다. 힘 빠져서 안 되겠어요. 이번 주는 좀 제가 너무 많이 아니에요. 아니야. 하도 답답해서 청취자분들을 좀 속이나 한번 풀으시라고 드린 말씀이고요. 추석도 끼어있는 한 주였고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연결하죠.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가산책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와 함께 해봤습니다.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함께하는 국민라디오 이강윤의 오늘. 이강윤의 예리한 시각. 이제는 뉴스의 행과 간을 짚어냅니다. 네, 행간입니다. 어제 원세훈 전 국정원장 1심 판결에 대해서 현직 판사가 잘못된 문제 있는 판결이다라고 대법원 내부 인트라넷에 올린 글에 관한 기사 일부분 먼저 일단 들으시겠습니다. 현직 부장판사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글을 법원 내부 게시판에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일선 판사가 다른 판사의 사건 심리 결과를 두고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더구나 이번 게시글은 비판 수위가 매우 높은 편이어서 상당한 파문이 예상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동진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7시쯤 법원 내부 게시판 코트넷에 법치주의는 죽었다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을 게시했다. 김 부장판사는 선거 개입과 관련이 없는 정치 개입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라며 이렇게 기계적이고 도식적인 형식 논리로는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다. 이것은 궤변이다 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판결은 정의를 위한 판결인가 아니면 재판장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심사를 목전에 두고 입신영달을 위해 사심을 담아 쓴 판결인가 라고 묻고서 나는 후자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네, 기사 일부분 들으셨습니다. 법치주의는 죽었다라는 글은 굉장히 글 분량이 길고요. 한겨레나 몇몇 사이트에서 또 띄워놨기 때문에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들으신 것은 법조 출입 기자가 이렇게 기사를 만들기 위해서 줄여놓은 건데 핵심은 잘 간추렸다고 봅니다. 저도 길게 말씀을 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현직 판사가 또 다른 판사가 내린 판결에 대해서 자기 견해를 말하는 것, 법조계에서는 물론 그래서는 안 되는 어떤 불문율처럼 되어 있다는 것도 알고요. 어떻게 보면 그 주심 판사나 배석 판사가 아닌, 즉 관여 판사가 아닌 경우에 그렇게 하는 것이 주제 넘은 짓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점도 물론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일반 국민이나 언론인 정도에 불과한 저희들의 생각이 이럴진데 같이 현재 법조에 있는 이 글을 쓴 김동진 부장판사가 그걸 몰랐겠습니까? 충분히 알면서도 자기들끼리만 볼 수 있는 내부 코트넷에 이런 글을 올렸다는 것은 이번 1심 판결의 법리 해석에서 그만큼 문제가 많다 또는 논쟁적이다, 다르게 볼 수도 있다라는 것을 강하게 반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긁어부스럼이라고 할까요? 또는 어느 지역 사투리로는 툭깔낸다 그런 게 있는데 자기에게 동티가 튀일 게 뻔히 알면서도 이런 걸 자처하겠습니까? 그러면 이 김동진 부장판사라는 사람이 무슨 한때 운동권이었고
이른바 사회주의 사상에도 심취했었고, 원래 종북적 성향이 있는 사람이어서 꼭 이랬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사람은 늘 사고뭉치, 위에서 한 거는 무조건 치받고 보는 꼭 이런 사람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것도 대단히 위험하고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법부 내의 그 위계의식, 이런 것들이 아마 표현의 자유를 훨씬 앞서는 것 같아요. 대법원에서는 직권으로 이 게시글을 바로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이게 우리 사법부의 그 경직성, 그다음에 서열주의 이런 것을 정확히 드러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김 부장판사 글 중에 이런 게 있죠. 이거 한마디로 궤변이다. 이렇게 기계적이고 도식적인 형식 논리로 국민을 납득시킬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거죠. 정치 관여는 한 건 맞다. 그런데 선거 개입은 아니다. 술은 마신 거 맞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다 하고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이걸 현직 부장판사도 지적을 했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할 때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심사를 앞두고 있는데 그거 상당히 신경 쓴 거 아니냐. 이범균 판사 말이죠. 1심 재판. 이분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김영판 전 서울경찰청장 그 건도 이 이범균 판사가 다뤘단 말이에요. 공교롭게도 두 번 다 지금 그런 식의 현 정권 측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고 있고요. 그럼 안에서 이런 말이 써도 나올 때 내부에서 토의를 하거나 최소한 토의를 권장까지는 안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글 자체를 삭제해버리는 경직된 분위기에서 어떻게 과연 역사 앞에 떳떳하고 법리 해석상 문제가 없는 그런 판결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까, 이런 점이 하나 있고요. 참고로 그 김 부장판사는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나는 여당과 야당 어느 쪽도 지지하지 않았다. 나를 좌익 판사라고 매도하지 말라. 다만 판사로서 법치주의의 몰락에 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글을 마쳤습니다. 법치주의의 몰락. 그가 오죽하면 자기 글이 어떻게 매도당할까봐 이렇게까지 부연을 했겠습니까? 행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진행하는 이강윤의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이강윤의 오늘은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의견과 건의가 있으시면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네, 국제뉴스 비껴보는 시간입니다. 윤재석 프레시안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가위는 잘 쇠셨습니까? 네, 집사람의 성화에 못 이겨서 중국에 3박 4일 갔다 왔습니다. 금술이 조금 돈독해진 것 같습니다. 예. 시작하기 전에요. 예. 제가 어제 인천 아시안 게임 참석차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북한 선수단 선발대를 바라보면서 든 개인 소견 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시죠. 짧게. 예. 왜? 어째서? 예. 굳이 서해 직항로를 거쳐서 와야 했나? 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평양 순안공항에서 바로 직선으로 내려오거나 아니면 버스편으로 휴전선 질러 오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런 이벤트가 남북 교류에 있어서 또 하나의 진전이 될 수 있지 않냐. 예. 우리가 6년째 지금 남북이 꽁꽁 얼어붙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5.24 조치 MB 5년, 정권 5년, 그리고 박근혜 1년. 네. 한번 이런 식으로 물꼬를 트면 말이죠. 다른 교류에 있어서도 계속 남북 간의 휴전선을 넘나드는 사례가 늘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남북 간의 스킨십도 좋아지고 역시 또 해빙도 될 것이고 이런 참 잠시나마 슬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왕 얘기가 났으니까 어제 선발대로 내려온 선수들 정말 얼짱들 많더구만요. 근데 그중에서도 특히 이 도하 각 신문 일면을 장식한 클로즈업된 북한 처자. 이번 이 아시안 게임에서 손현재 선수와 미모에서 쌍벽을 이루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네. 자 이제 국제뉴스 하시죠. 괜찮죠? 시작해도. 게시판을 참 꼼꼼히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어제 방송 때 제가 그 게시판 읽으면서 노형동 이씨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께서 미국이 IS 대응 전략과 관련해서 그렇다면 중국이 미국과 나토와 함께 연합군에
편입할 수도 있겠네요. 이런 견해를 주셨고 저도 국제문제 전문가께 한번 제대로 질문을 드리기로 하죠. 그러면서 제 생각을 아주 어줍지 않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네. 방송을 들으셨든지 아니면 게시판을 보셨군요. 방송을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팟캐스트. 자, 직접 답변을 좀 해주시죠. 중요한 지금 문제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슬람 국가 IS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중국이 참여할 가능성 이렇게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하나는 전략적 측면에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저는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럽이 받아주든 안 받아주든 간에 어제 이제 진행자가 그런 얘기를 좀 하셨죠. 그랬는데 결국 중국 입장에서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하고 시장 티베트 자치주 등 이 크고 작은 소수 민족들의 독립운동이 끊이지 않지 않고 그렇죠. 있습니까? 예. 그 진행자도 말씀하셨지만 소수 민족 입장에서 보면은 독립운동이고 우리가 그렇죠. 상해 임시정부에서 한 거는 독립운동이지만 일본 입장에서 보면은 반군이란 말이에요. 테러리스트란 그렇죠.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 기회에 중국으로서도 이 반군의 활동을 억제하는 명분을 얻을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유럽이 받아주든 받아주지 않든 간에 중국이 숟가락을 하나 더 넣으려고 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한 칼에 두 개의 과일을 따는 그런 거가 될 수 있겠네요. 하여튼 비유의 달인이세요. 예. 그리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일종의 쇼업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이제 이렇게 보는데 기억하실 거예요. 지난 7월 18일자 바로 이 시간에 소개를 했듯이 다음 달 그러니까 10월 중순쯤에 호주 북부 다윈 아시죠? 맞아. 네. 그때 그 말씀하신 거 기억나요. 호주에 가서 군사훈련한다는 그거 말이죠. 다윈에서 진행되는 이 꼬아리 훈련에 이 중국이 참가해서 미 해병과 호주군 1여단과 함께 이제 중국 인민해방군이 훈련을 벌일 예정이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일종의 이제 이벤트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 근데 사실 그 굉장히 묘한 게 2011년에 미 호주 정상 간 합의에 따라서 미 해병 2,500여 명이 호주 다윈에 주둔하기로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때는 중국이 굉장히 큰 반발을 했어요. 우리를 견제하기 위한 포석이다. 근데 사실 남반구에 있는 호주에서 미 해병 2,500명 주둔한 게 어떻게 중국한테 위협이 되겠습니까? 요건 약간 그 엄살 같은 게 있는데 어쨌든 이 다음 달에 있을 미군과의 중국 인민해방군의 합동훈련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데 이것 역시 쇼업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고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예로 드신 것은 아주 설득력이 강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노형동 이씨 선생님 충분한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듣고 계시는지 모르겠고요. 다음 달에 제주 가려고 그러는데 한번 차나 한 잔 마셨으면 좋겠어요. 이분하고. 그런 말씀은 자제하시라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려도. 자, 오바마가 취임하면서 그랬지 않습니까? 네. 미국 본토 밖에서 치러지고 있는 모든 전쟁을 종전시키겠다. 종지부를 찍겠다. 근데 자기 말을 한 거를 자기가 번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됐죠. 이제 IS와의 전쟁을 선언하면서 시리아로까지 확전시키고. 그리고 이제 지상군은 참전시키지 않지만 폭격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지상군이 또 가게 될지 그거야말로 그 의미가 없는 말 아니에요. 그렇죠. 지상군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뭐가 중요해요. 실질적인 살상 행위나 전쟁 행위가 이루어지고 물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IS가 국제 뉴스에서는 두말할 필요 없이 핫 뉴스인데 우리 정부가 오바마 대응에 공식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슬람 국가 격퇴 대책을 발표한 것 관련해서 어제 공식 지지 입장을 밝혔죠.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 정부는 이라크 북부 지역 등에 대한 추가 인도적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공습 등에 대한 파병 등의 요청은 없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지만 현지 전투가 격화되는 등 상황 변화가 발생하면 미국 정부가 또 이럴 땐 혈맹이라고 그러죠. 혈맹인 한국에 대해서 다양한 지원을 요청하거나 주한미군을 빼가겠다. 잠시. 이런 식으로 이제 겁박을 해서 결국 그러면 주한미군이 가는 것보다는 인계철선이니까. 그래도 우리 전투 요원을 보내는 게 낫지 않겠나. 이제 이렇게 물려 들어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 노 대변인 얘기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이슬람 국가 IS의 테러 행위를 척결하고자 하는
미국 등 국제사회의 노력을 지지한다. 이렇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걸 갖다 지금 설명드리는 건데 네.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미국의 결정에 힘을 실어줬는데 이게 뭐 자발적인 건지 비자발적인 건지 우리가 뭐 유추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이미 우리나라는 120만 달러에 달하는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가 있죠. 120만 불을 누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그 IS에 대한 그 대책에 있어서 필요한 네. 인도적 지원에 들어갈 돈을 네. 제공하겠다는 것이죠. IS 참 복잡합니다. 이것도 좀 지금. 배치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나저나 그 정도 선으로 끝나면 좋겠는데 더 큰 요구를 미국이 해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게 문제죠. 정부 당국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재까지 파병을 포함해서 미국 정부의 특별한 요청은 없었다. 그렇지만 향후 상황 전개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대이라크 전쟁 당시에는 미국의 강력한 요구, 이때 이제 부시 행정부였죠. 예. 그때 또 부시하고는 정반대되는 노무현 정부권이 공병과 의료부대 600여 명과 안정화 임무를 띈 특전사 요원 이때 아주 국론이 또 쫙 갈라져가지고 얼마나들 그랬고. 그 노무현 대통령 깜짝 또 방문을 해서 뭐 그 포옹도 하고 그 네, 일병인가 누가 하고 포옹도 하고 그랬는데 이때 자이툰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파병한 바가 있죠. 여당 내에서조차도 파병 반대 이것 때문에 홍역을 많이 치렀죠. 아이고 뭐 시위도 하고 그랬죠. 여당 의원이. 그 열린우리당이요. 그랬죠. 근데 이것까지는 또 그대로 이제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이제 전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또 실전에 가볼 필요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 이제 미국 정부가 재정 절벽 뭐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상황에서 야, 돈 좀 대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을 하겠습니까? 줄 돈 있습니까, 우리? 글쎄요, 그건 담배값 올려서 지금 그 복지하겠다는데. 몇 개월 남았는데. 갑자기 우리 중동에서 저기에서 전쟁 수행해야 하는데 군비가 좀 부족하니까 주한미군 주둔 비용이라도 좀 얼마 내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 그런데 뭐 대형께서 달라고 그러면 또 주지 않고 100여 날 재간이 있겠습니까? 대형 닦어. 네. 미국 닦어요. 네. 자, 중국 얘기 하나 좀 볼까요? 네. 중국 러시아 간 밀월. 왜 이렇게 갑자기 친해진대요? 갑자기는 아니죠. 얼마 전부터 계속 다 간간히 얘기를 드렸죠. 이게 뭐 연애 수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근데 한동안은 또 둘이 사이 꽤 안 좋고 그랬던 시절도 아니 뭐 그런 적도 있었죠. 근데 최근 들어서 푸틴하고 했던 시진핑은 굉장히 그 연애 수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어떻게 보면 눈꼴 사나울 정도로 친해지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이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담 얘기죠. 네. 네. 오늘부터 상하이 협력기구 회원국 중에 하나인 타지키스탄의 수도 두샨베에서 이 상하이 협력기구 제14차 정상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네. 아마 지금쯤 시작했을지도 모르겠는데 시간적으로 보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그리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비롯해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샹하이 커퍼레이션 오거니제이션 회원국 정상이 회동하는데요. 여기서 시진핑과 푸틴은 역시 대미전선, 대일전선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수기할 예정으로 되어 거로. 그러니까 두 사람이 거의 밀월 구도를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건 조금 생소하네요. 상하이 협력기구 SCO 이게 뭐 이름하고 이 회원국하고 조금 뭐 관계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어떤 성격의 기구예요? 예, 1996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8년 전에 샹하이에서 처음 열렸기 때문에 샹하이 협력기구라고 이름이 붙었습니다만은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6개국 정상이 참가한 가운데 처음으로 야 이거 우리 한번 만들어보자. 중앙아시아 그러니까 존이 중앙아시아인데 중국과 러시아와 접경하고 있는 나라들이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때 거론한 후에 4년 뒤인 2000년에 우즈베키스탄이 또 이제 그때는 5개 나라였는데 우즈베키스탄이 합류해서 2001년 6월 15일에 상하이에서 정식으로 출범을 합니다. 6월 15일 그러니까 또 남북 정상회담 글쎄 6.15. 네. 지역 간 기구이면서 또 정부 간 기구고요. 그다음에 최고 의결 기구는 해마다 한 번씩 열리는 정상회담이 되는데 그게 매년 열리는 거죠. 연례 행사고요.
회담은 러시아 알파벳 순서로. 왜냐면 여기 지금 다 러시아를 쓰는 나라 아니에요? 그래. 중국 빼놓고는. 탄자 돌림들. 그렇죠. 탄이라는 게 나라란 뜻이죠. 예, 랜드. 예. 영어로 랜드라면서요. 이 순서에 따라서, 그러니까 키릴 문자의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이제 돌아가면서 개최를 하는데, 사무국은 또 베이징에 있고요. 예. 영내 테러 척결센터는 키르기스탄의 수도 비슈케크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 협의체고 중국과 러시아가 예. 얼마나 서로 주도를 호흡을 맞추느냐, 뭐 그 그렇죠. 정도가 우리에게는 관심이겠네요. 그렇죠. 예. 저기 얘기 좀 하죠. 스코틀랜드 분리 독립 투표. 예. 그 제가 과문해서인지 몰라도 주민 투표 해가지고 많이 나오면 뚝 떨어져 나가고 그렇게 돼 있나 봐요. 지금 영연방. 글쎄요. 예. 연명 그러니까 잉글랜드 그 구성 4개 주. 잉글랜드 아니라 그레이트 브리튼이 GB. GB에서 이제 위에서부터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웨일즈, 잉글랜드 그리고 북아일랜드 이렇게 네 개로 쪼개져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그게 이제 영연방인데 예. 그레이트 브리튼이라고 하는데 투표에 의해서 주민 투표에 의해서 독립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비드 캐머런이 골치가 아픈 건데요. 그 후속 얘기 좀 들려주세요. 예, 이 레이티스트 뉴스가 말이죠. 네. 어제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그저께까지만 해도 야 이거 분리 독립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쪽으로 가닥이 잡혔지 주민들 않습니까? 참 독립 의지가 훨씬 강하다고. 과반이었죠. 그런데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분리독립 여론 반대가 52%로 다시 재반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겁니까? 그렇죠. 원래 반대가 많았다가 근자에 들어서 점점 높아지면서 과반이 됐다가 다시 이제 52%가 반대로 돌아서서 캐머런 총리로서는 상당히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됐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조사는 유고브라는 그 기관하고 더 타임스, 선데이 타임스 공동 여론조사에서 나온 것입니다. 네. 우리 윤 의원께서 이거 짚어주시기 전에 예. 데일리로 국제뉴스를 잠깐씩 듣는 게 있었는데 예. 보니까 18세에서 16세로 선거 연령을 낮췄더라고요. 그건 좀 몰랐습니다. 이번 스코틀랜드. 중국 갔다 오시느라고 미드월 여행 다녀오시느라고 바쁘셨구나. 유럽 부분을 챙기지를 못했네요. 예. 아무튼 네. 스코틀랜드가 분리 독립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역시 표는 까봐야 되죠. 근데 캐나다 이런 데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긴 있었죠. 그렇죠. 캐나다의 그 프랑스어권인 퀘벡주라고 기억하실 거예요. 네. 몬트리올 근처에 있는. 몬트리올이 있는. 예. 예. 근데 90년대 초반서부터 수차례에 걸쳐서 이 주민들이 독립 요구를 아주 거세게 합니다. 예. 그래서 주민 투표를 몇 차례 했는데 막상 표를 까보면 또 그대로 잔류하는 거로. 왜냐하면 사실 이 퀘벡만 해도 스코틀랜드하고는 조금 또 좀 환경이 다르거든요. 재정 자립 이런 자립도가 건가요? 굉장히 열악하죠. 그러니까 감성적으로 볼 때는 독립하고 싶으나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야 이거 그냥 남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언어는 불어를 공용어로 쓰고 있고 그렇죠. 프랑스 계통이 많고 하니까 네. 정서적으로는 정서적으로는 캐나다의 다른 지역과 다르지만 그렇죠. 연방 정부로부터 받는 돈이나 이 점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럼 만약에요 스코틀랜드건 퀘벡이건 그게 분리 독립을 하고 나면 자치권만 갖는 거겠죠? 외교권이나 국방권은 그냥. 아니, 그거는 이제 결정하기에 따르겠죠. 결정하기 나름인데, 네. 만약의 경우에 완전 분리 독립을 하겠다 그러면 이제 외교권과 안보권까지 다, 군대까지 다 만들어야 될 것이고. 그럼 아예 서로 국경 딱 치는 거네? 그 다음에 이제 유엔에 가입도 따로 해야 될 것이고. 이렇게 네. 되는 건데 굉장히 골치가 아파지고 굉장히 단계가 복잡해질 것이고. 예. 만약에 그냥 자치권만 간다 하면은 조금 수월하죠. 네. 분리 독립하기가 좀 수월한 거죠. 이미 지방자치제를 꽤 높은 수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치권만 획득하는 게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질까 하는 그냥 그렇죠. 순진무구한 지금 사실 우리나라도 보십시오. 하고요. 90년대 이후로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면서 지금 한 나라나 마찬가지예요. 예. 그러면서도 중앙 정부에다 또 분담금은 또 굉장히 요구하고 그러죠. 자, 역시 또 국제뉴스를 맛있게 버무려서 비벼주시고 또 가르마도 잘 타주시는 입담 좋으신 윤재석 위원하고 얘기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빨리 갑니다. 오늘 한 주간 뉴스 잘 들었고요. 네. 서운하지만 다음 주에 또 뵈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굉장히 인터벌이 길어요. 네, 지금까지 프레시안의 윤재석 위원과 함께 국제뉴스 비껴봤습니다.
한 말씀 드리고 한 주 이제 오늘 클로징 하겠습니다. 서울대 법학대학원 조국 교수는 어제 있었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 있었죠. 거기에 임했던 검찰의 문제점을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1심 법원은 선거법 제85조, 즉 선거운동 금지 조항과 제86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조항의 차이를 부각시키면서 검찰이 기소했던 제85조에 대해서는 위반이 아니라고 판시를 했다. 검찰은 제85조만을 걸어서 기소했는데 그것은 결과적으로 큰 잘못이었다. 제86조, 즉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그 조항에 대해서도 택일적 기재 또는 예비적 기재로 넣었어야 했다. 쉽게 말하자면 제85조 위반 외에도 제86조 위반도 검토하고 판결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어야 했다. 이겁니다. 1심 판결문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선거 또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음은 변론으로 하고라는 그 부대문을 달고 있단 말이죠. 여지를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법조항을 좀 더 촘촘하게 했다면 유죄 판결을 받아낼 수도 있었다는 취지입니다. 윤석열 수사팀장 찍어내기 이후 검찰은 과연 얼이 빠져버린 것은 아닌가? 공소 전략이 치밀하지 못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를 조국 교수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기춘, 황교안 등의 눈치를 보고 있는 현재의 검찰은 앞으로 있게 될 항소심에서 더 철저하고 분명하게 법리 다툼을 벌일, 싸우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조국 교수의 얘기를 들으면서 시민 권력이 작동해야 할 지점은 여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강윤이었습니다. 내주 월요일 날 다시 뵙겠습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